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부터 전기 이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OT 때 설명했지만 우리 전기 이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 이론이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가 전기와 자기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류회로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전기와 자기는 직류 교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전기적인 현상하고 자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하나씩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전하가 있을 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며, 그리고 전하가 있을 때 주위에 전기장이라고 생기는데 전기장이라는 게 무엇이며, 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인 축전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그런 일련의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전기고, 자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적인 현상,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석이죠, 그죠? 그 자석의 주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물리량을 배우고 거기에 관련된 법칙들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직류 교류를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와 교류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후수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전압이 들어갔을 때 그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 교류는 우리 가정 콘센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220V 60Hz짜리 이렇게 진행되는 소위 그 수학적으로 사인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자, 당연히 이 순서대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 전기와 자기 파트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여러분 정전기 현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현상. 자, 요거는 뭐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지우죠. 이거는 지우고 이제 새롭게 한번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현상이다. 정전기 현상이다. 자, 이 정전기 현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그냥 쉽게 풀어서 이 전기라는 게 이게 지금 번개 전자에다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번개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번개의 기운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래서 정전기입니다. 번개의 기운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인데,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물질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물질의 구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여기 아주 간단한 회로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꼬마 전구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꼬마 전구가 있고,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이런 회로를 하나 구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전류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요, 그죠? 나중에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전기적 자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번개의 기운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기가 여기 통할 때 그 번개의 기운이 여기 어디 있느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적 자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번개의 기운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번개의 기운이 도대체 물질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구리도선이다 그러면 이 구리도선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구리원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리원자는 구리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 주위에 이런 전자들이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고, 이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번개 기운인데 이게 어딨냐면 이 물질의 구조 안에 이 전자와 이 양성자라는 이놈이 바로 번개의 기운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구조를 지금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이 전기가 번개 기운이 이 물질의 구조 안에 어디 있느냐? 이 물질의 구조 안에 이 원자라는 곳 안에 이 전자와 양성자 얘네들이 바로 번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얘네들 번개 기운인 이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구리도선이잖아요. 그럼 구리도선에는 여기에 구리 원자 안에 또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텐데 그 전자 중에 어떤 놈이 여기를 이렇게 돌면 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구리 원자 안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가 여기서 자유롭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자유전자. 그러니까 이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류의 흐름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물질의 구조 자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안에 바로 이 번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내용 중에 이제 여기 도체하고 부도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체라는 것은 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고 이 부도체는 우리 절연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연체 중에요. 절연체 중에 우리 유전체라고 있어요. 이 절연체 중에 이 유전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콘덴서, 즉 이 축전기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되죠. 이제 이거는 왜 이 절연체 중에 이 유전체라는 놈이 이 콘덴서라는 장치에 사용되냐면은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극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이 분극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유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파트에서 하지 말고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나중에 축전기를 배울 때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그 물질 중에 반도체라고 또 있어요. 이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물질을 구분을 하면 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얘는 아주 전기를 잘 통하고 이거는 안 통하고 이거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 아니면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라는 물질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 물질의 구조, 그 다음에 이 그 전기적인 성질에서 물질을 나눴을 때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일단 지나가면은 틀림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그 접두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중에 몇 개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중에 전하량을 배울 때 Q가 2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라는 이런 표기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수이고 요 뒤에 붙는 게 이제 단위인데 간혹 이제 학생들 중에 요게 사실은 단위거든요. 요 C가 이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붙은 이 마이크로도 단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고 여기 앞에 붙은 이 마이크로라고 읽는 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을 나타내는 하나의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이크로가 없다면은 내가 얘를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돼요. 0.000002 쿨롱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접두어를 만들어서 내가 이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길이 나타낼 때 내가 2밀리미터 이런 단위 쓰잖아요. 여기서 이 밀리미터가 단위가 아니고 단위는 이 미터만 단위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밀리는 단위가 아니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이라는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접두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밀리가 없었으면은 얘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미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밀리라는 접두어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접두에서 그렇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몇 개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써보면 얘 중에 이렇게 K가 붙으면 얘는 10의 3승이 되고 여기 메가 이렇게 붙으면 10의 6승이 이렇게 되고 여기 기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10의 9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이 코스에서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그쪽에서는 아마 이것 외에는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밀리가 들어가죠. 여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3 되고 마이크로 이렇게 쓰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 되고 나노 이렇게 쓰면 10의 마이너스 9 되고 요 정도까지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피코까지도 들어가지만 이게 축전기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로 이 코스에서 보게 되는 단위는 접두어는 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만 잠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 소개에 관련된 내용뿐인데 이제 여기 정전기 현상부터 이제 좀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이미 이 정전기 현상 쪽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각별히 주의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정전기 현상입니다. 정전기 현상. 자, 여기 그 내용대로 하면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정전기 현상이다. 자, 앞에서 이 정전기란 말은 이미 나왔었어요. 이 전기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자,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도 하면서 제가 들어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이 전하라는 용어예요. 전하라는 용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전하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이 전기가 번개의 기운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다른 말로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 물질이나 그렇죠? 물질이나 어떤 입자가 갖는 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하 그러면 그게 바로 번개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전기 현상을 공부하겠다는 것은 이 번개의 기운이 어딘가에 가만히 있을 때 그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빗이 이렇게 있는데 빗질을 해요. 빗질을 하면 이 빗이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던 빗이 머리를 갑자기 잡아 당긴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기운이 생긴 거예요. 전기의 기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이렇게 전기의 기운이 생겨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 전기의 기운, 전하의 기운이 생기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대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빗이 대전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기를 띠게 되었어 라는 말을 대전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하라는 것은 전기의 일종의 동의어고 우리는 지금 이 전하가 공간상에 가만히 있었을 때 현상을 다루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하를 다루기 전에 전하량이라는 것을 좀 잠깐 봐야겠네요. 전하량. 그러면 전하는 물질이나 입자가 갖는 전기인데 전하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빗이 만약에 지금 대전이 되어서 전하를 띠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얘가 얼만큼 전하를 띠게 되었는지 얼만큼 전기의 기운을 갖게 됐는지를 물리적으로 물리량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한다고요. 즉 여기서 풀었으면 이 물질이나
여기 입자가 혹은 뭐 물체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물체가 갖는 전기의 양, 이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만큼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전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하량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이 전하량, 이게 하나의 양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겠죠. 길이다 그러면 미터라는 단위가 있듯이 전하량 그러면 또 얘 단위가 있을 텐데 그 단위가 바로 쿨롱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되는 거예요. 쿨롱. 그러면은 1m 그러면 1m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1쿨롱은 뭘까요? 1쿨롱 잠깐 한번 써볼게요. 1쿨롱이라는 것은 6.25 곱하기 10의 20, 10의 18승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에 이렇게 전자나 양성자의 기운, 전하 이렇게 제가 쓸게요. 자, 전하라고 쓰지 말고 아예 기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건 얼만큼이에요? 이 전자나 양성자가 이 번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걔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모였어요. 그럼 걔네들이 내뿜는 그 기운, 그 전하의 양, 그걸 우리가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요 식에서 1쿨롱이 이만큼의 전자나 양성자가 모였을 때 갖는 전하량이라면 전자나 양성자 한 개는 몇 쿨롱일까요? 내가 이 양변을 6.25 곱하기 10의 18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1개 전자 혹은 이 양성자 1개 전자 이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양변을 6.25 곱하기 10의 18로 우리가 나눠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대충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단위가 어떻게 생겼고 쿨롱이 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시험에도 이미 출제되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됐죠? 자, 쿨롱의 법칙 이렇게. 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쿨롱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빗질을 냈더니 이 빗이 대전이 되어서 이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 전하끼리 뭔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쿨롱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야, 도대체 이 힘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그 기술한 법칙이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어떻게 돼 있는 거 하니 여기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하가 있어서 얘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Q라고 합시다. 여기는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전하량이 여기 플러스 Q1인 전하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 또 다른 점 모양의 플러스 Q2의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점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 사이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럼 쿨롱이라는 분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힘이 작용한다. 근데 힘이 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얘네들의 부호가 같으면 그쵸?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내고 그쵸? 자석도 N극하고 N극이 밀어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극이다. 그럼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반대 부호다. 반대 부호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잡아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를 밝혀낸 거죠. 같은 부호끼리는 청력이고 반대 부호끼리는 인력이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힘의 세기라는 것이 얘네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R인데 그죠?
이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R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럼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힘이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거리를 2배를 이렇게 늘립니다. 그럼 힘이 몇 배가 주는 거죠? 거리를 2배로 하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힘이 4배가 주는 거죠. 내가 이 거리를 3배를 이렇게 늘리면 얘네들 힘이 몇 배가 줄어요? 9배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하 Q1, Q2가 있을 때 이게 Q1하고 Q2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쿨롱이 있고 여기 1쿨롱이 있을 때 힘이 있었는데 여기 1쿨롱하고 여기 1쿨롱 대신에 2쿨롱을 넣으면 힘이 몇 배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얘네들의 두 개 곱하면 2쿨롱 제곱이 되니까 2개가 늘어나죠. 2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꼭지 이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 법칙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쓰면 이제 얘네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힘의 크기가 지금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R 제곱이 밑으로 갈 거고 여기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비례 상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에 반비례하고 이게 비례하다 그러면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할 텐데 비례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비례 상수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비례 상수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이걸 사실 그냥 한데 뭉뚱그려서 그냥 K라고도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KR 제곱 그다음에 Q1, Q2.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못 본 괴상한 문자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지금 엡실론 제로라는 게 하나 나오죠? 이게 뭘까? 그렇죠? 여기서 이 엡실론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공식을 제대로 쓰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원래 4파이 엡실론 제로가 아니라 엡실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이 엡실론이라는 걸 뭐냐면 엡실론이라는 것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괴상한 그 문자 두 개가 있죠. 엡실론은 엡실론 R,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 엡실론 제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책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유전율이라는 거예요. 유전율. 진공에서 보통 유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페로퍼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엡실론 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비유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는 당장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비유전율은 물질 고유의 값이에요. 물질마다 자신의 그 비유전율이 있어요. 물질 고유의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Q1하고 Q2가 있었어요. 전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을 내가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Q1하고 Q2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얘가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스튜디오에 있었다. 그러면 이 주위가 뭐예요? 그냥 공기죠. 그러니까 공기에 있을 때는 이 공기라는 물질 안에 이 전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기라는 물질은 이 엡실론 제로가 이 엡실론 R이 값이 1이에요. 그럼 공기는 이게 1이니까 조금 아까 썼었던 요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공기일 때는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Q1하고 Q2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이 Q1하고 Q2가 어디 있어요? 물 안에 있죠. 그럼 물이라는 물질 안에 있잖아요. 그 물이라는 물질은 이 엡실론 R 값이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80 엡실론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기 중에 있었을 때 얘네들이 힘을 느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힘이 몇 배가 줄어요? 80배가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전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물질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해서 나타낸 어떤 물질 고유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엡실론 제로라고 알고 있어도 뭐 큰 탈이 없는 것이, 이 Q1, Q2가 보통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생각하지, 복잡하게 막 물질 그렇게 안에 있는 그런 경우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을 그냥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면 4파이 엡실론 제로가 지금 엡실론 제로가 이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2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즉 그게 K 값이잖아요. 그 K 값을 계산하면 그 값이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서 공식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알아둬야 되는 꼭지가 지금 이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아래 제곱의 반비례하고 곱의 비례한다는 사실,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쿨롱이 표현한 이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힘을 그러니까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력 혹은 쿨롱이 이런 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전기력 혹은 쿨롱의 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보통은 그냥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기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꼭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쿨롱의 법칙이 됐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먼저 좀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전기장하고 전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요. 자, 전기장.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전개라고 얘기도 해요. 전기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쿨롱의 법칙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전기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의 한번 해봅시다. 정의. 자, 이 정의는 그 전기력이 미치는 혹은 뭐 작용하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에서 보면 전하 주변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Q 전하량을 갖는 어떤 점 형태의 전하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전하를 여기다 놔두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그만 전하 Q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봤더니 이놈이 딱 이쪽으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 전하가 있으니까 여기 Q를 딱 갖다 놨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고 했다면 이놈이 힘을 이쪽으로 딱 느낄 거예요. 상상이 돼요? 왜 힘을 느끼죠? 조금 아까 했던 쿨롱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얘가 힘을 느낀다는 것은 왜 힘을 느끼는 거죠? 이 Q가 이 주변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이 Q가 이 주변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 안에다가 내가 조그만 Q를 딱 갖다 댔더니 걔가 힘을 쫙 느꼈다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 전기자기 현상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 이 전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 어떤 양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Q를 놨더니 얘가 이쪽으로 이런 힘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Q를 여기다 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Q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 조그만 Q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힘을 받는가, 즉
전기력이 미치는 그 공간 자체를 양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걸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전기장이 어떻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정의 자체는 이런 건데, 내가 만약에 얘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적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조그만 Q를 놨더니 얘가 어떻게 이쪽으로 딱 이렇게 힘을 받았어요. 돼요? 그럼 이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조금 아까 쿨롱의 법칙 K R제곱 Q 이렇게 되죠. 이 K가 4파이 엡실론 분의 1인데 그냥 K라고 제가 쓴 거예요. 돼요?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것은 이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에요. 그렇죠? 이 전기력은 곧 Q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기도 하죠. 지금 청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지금 나는 관심이 여기 조그만 Q에 작용하는 힘에 지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근데 내가 여러분 Q라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 힘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힘 자체를 내가 다시 Q로 나눠 볼게요. 이걸 Q로 나눠보면 여기 Q로 나누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Q를 갖다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이 이건데, 그 힘을 다시 Q로 나눈 이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기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결국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이죠. 뉴턴인데 얘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을 내가 쿨롱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요렇게 정의가 돼 있는 값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장이라는 요 새로운 양은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KR 제곱분의 Q. 아까 K를 좀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장을 요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 단위를 보니까 뉴턴 퍼 쿨롱이죠. 그러면 전기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정의 자체는 이게 전기장인데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보면 무슨 얘기예요? 1쿨롱이 받는 전기력. 1쿨롱당 전기력. 그게 바로 전기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1쿨롱당 전기력이죠. 이게 바로 전기장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전기장, 전기장 이런 용어를 쓸 때 그 전기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1쿨롱당 전기력이에요. 1쿨롱을 그 지점에 놨을 때 전기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낸 값이 바로 전기장이라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기 어떤 공간이 있는데 한 지점에, 이 지점에 전기장이 5 밀리 뉴턴 퍼 쿨롱이었어요. 여기 전기장이 5밀리 뉴턴 퍼 쿨롱이었어요. 내가 여기 전기장이 5밀리 뉴턴 퍼 쿨롱이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전하가 있는 거죠. 전하가 있어서 여기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하가 있던 어딘가 있는 건데 좌우지간 이 지점의 전기장은 5밀리 뉴턴 쿨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조그만 Q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쿨을? 5 나노 쿨롱짜리를 여기다 한번 딱 살짝 갖다 놔보라고요. 그럼 이 5 나노 쿨롱이 받는 힘은 얼만큼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E는 F분의 Q니까 결국 F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 있죠. 돼요. 그러면 전기장이 2인 지점에, 즉 1쿨롱이 받는 힘이 5밀리 나노 뉴턴인 그 지점에 5 나노 쿨롱을 넣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Q가 얼마라고요? 5 나노 쿨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장이 얼마라고요? 5밀리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네요. 그 값이 얼마예요, 이제? 자, 여기 쿨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5, 25고, 자, 조금 아까 배웠던 접도 다시 합시다. 이 나누가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9. 밀리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뉴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 25,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 뉴턴. 이걸 좀 멋있게 쓰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2가 아까 뭐라 그랬죠? 피코 뉴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이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장을 알면 당연히 이 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전기장이 2인 곳에다가 Q를 갖다 놓으면 이런 힘을 받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1쿨롱당 전기력을 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양이니까 꼭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여기 책에는 이게 뉴턴 퍼 쿨롱이라고 안 돼 있고, 그쵸? 지금 얘가 갑자기 이거 왜 볼트 퍼 미터라고 돼 있지?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있는데, 뉴턴 퍼 쿨롱이나 볼트 퍼 미터나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축전기를 공부할 때 혹은 좀 뒤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같게 나오는지를 곧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은 전기력에 대한 중요한 꼭지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